그게 나처럼 이렇게 학원 강사하는 사람은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여기서 여러분 영재고 과학고까지 갔는데 뭐 장래희망 학원 강사 여기 학원 강사 꾸민 사람 거봐 여기서 학원 강사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그때 되게 선도적인 이제 리더 그룹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당연히 리더 그룹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리더들은 사람이 많아 사람이 별로 없어. 별로 없지, 그지? 무슨 말이야? 그게 뭐 큰 회사에서의 어떤 리딩 그룹이건 뭐 연구자 뭐 학술적인 모임이건 뭐 아니면 뭐 사업체를 운영하건 그런 선도적인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돌고 돌아 또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나 학원 강사 하니까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 뭐 그렇게 볼 일이 없지만 실제로 지금 뭐 교수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CEO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개인 사업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로 교류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아요. 알겠죠? 예.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깜짝 놀라는 사실은요. 영재고 과학고는 또 무슨 모임이 활발하냐면요. 바로 엄마 커뮤니티가 정말 강력해요. 또 지금 박점래 여사가 지금 이제 올해 여든이신데 박점래 여사가 누구예요? 박점래 여사. 박점래 여사가 누구예요? 내 엄마예요. 내 엄마 여든이거든요. 여든이신데 그 박점래 여사가 아직도 부산과학고 2기 엄마 모임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면 여러분하고의 끼리의 커뮤니티도 중요한데 여러분 엄마의 모임이 생겨요. 엄마 모임이. 그게 있잖아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영원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준영이 결혼하잖아? 준영이 결혼하면 저기 현춘이가 못 올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결혼할 나이 때쯤에는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누구 친구가 결혼해도 친구가 못 가볼 가능성은 커. 대신에 돈만 보내고 축의금만 보내고 끝인데 준영이 결혼하잖아. 그럼 결혼식장에 현춘이 엄마 와 있다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엄마들끼리는 다 연락이 되죠. 연락이 돼 누가 결혼하면 어머 이번에 누가 결혼한대요. 그래서 엄마들 쫙 모여가지고 결혼식에 딱 들어가잖아? 딱 들어가면 거기 엄마들이 쫙 서 있어. 아유 일어나. 나 결혼할 때 겪었던 거야. 그죠? 아유 결혼하니? 아유 이번에 결혼하는구나. 하면서 아이고 잘생겼다. 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나이 어른 드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친구들 궁금하잖아요. 친구들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사실 친구들끼리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서로 살기 바쁘니까 젊은 시절엔 바쁘니까 연락이 끊어질 수도 있어서 연락처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몇 달이 건너서 물으면 알 수는 있는데 뭐 귀찮아서 갑자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친구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으면 엄마가 다 알아요. 왜냐면 그 집 엄마하고 커뮤니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때 한 번은 엄마 동근이 뭐해? 아이고 걔 그때 이혼했다 이혼. 아이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다 해줘. 그러니까 내 나이쯤 되면 뭐 이혼한 애 한 만에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뭐 하여튼 뭐만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를 간다는 게 이게 좀 그런 면에서 되게 독특해요. 독특하고 어떤 의미에서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죠. 그런 커뮤니티가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인사시키는 거를 되게 그 허투루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기서 생기는 학교에서 생기는 친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오래까지 가요. 알겠죠? 알겠죠? 병춘 알겠죠? 알겠죠? 영춘이 병춘이는 그 영화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면도 나오는 중국 마피아인 병춘이고요. 영춘 알겠죠? 영춘 알겠죠? 그래 그래 좋다. 현춘이 알겠죠? 인사하고 지내야 돼요. 도현이 알겠죠?
다 이제 두루두루 인사하고 지내야 돼요.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자, 아까까지 이제 토리첼리에 대한 실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얘를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토리첼리는 이 상황을 숫자로 이제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이제 여기 줄게요. 이렇게 줄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토리첼리의 실험. 이 바로 그 유명한 실험 결과 짜자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수은 액체를 넣어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액체 기둥을 만들게 되면 놀랍게도 이 수은 액체가 어디까지 치솟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요 높이 76cm, 대략 76cm까지 저 수은 액체가 치솟는 것을 실제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온도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수 있어야겠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액체 밀도가 약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대략 요 76cm는 정확한 높이가 아니고요.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리첼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바로 이렇게. 우리 대기 중 압력과 액체 기둥, 대기 중 압력, 대기 중 대기압과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사이에 힘의 균형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토리첼리는 생각을 한 거죠. 난데없이 왜 올라섰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혹시 여러분 그 뭐냐면 갯벌 체험 해본 적 있어요? 갯벌 체험? 갯벌 체험 해본 사람? 갯벌 체험. 갯벌 체험. 그 갯벌 체험하면 그 처음에는 되게 처음에 약간 꺼려지거든요. 뭐가 시꺼해가지고요. 이거 뭐 되게 더러운 거 아니야? 근데 더러운 거 아니에요. 갯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곳인데 뭐야 좀 지저분하고 시커멓고 하는데 딱 발을 디디는 순간 느낌이 딱 재밌죠. 여기 이제 맨발로 이게 갯벌 딱 디디면 그 갯벌의 그 찌흙이 발가락 사이로 싹 들어오면서 그냥 매끄덩매끄덩 하잖아요. 그 느낌 알죠? 그 느낌. 해봤다면서. 신발 신고.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신고 갈 수도 있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 갯벌 같은 땅은 그 흙반 물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경우 뭐가 있냐면 이게 물이 쫙 고여 흙반 물반이기 때문에 발을 디디다가 어느 부분을 탁 발로 밟으면 그 발 주변 옆으로 물이 위로 팍 치솟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부분을 이제 이런 거지. 흙반 물반이라 예를 들어서 요렇게 물길이 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터라 내가 여기를 발로 팡 스탬핑을 밟으면 그 힘 덕에 여기 있는 물이 위로 푹 이게 초치솟을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갯벌 같은 흙을 발로 밟다 보면은 내 발 주변으로 물이 그냥 푹푹 솟아 올라올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런 데 뾰루지 날 때 있지. 그래서 노랗게 돼가지고 안에 씨앗 생길 때 있잖아. 피지가.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해요? 가면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뿅 튀어나오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톨리첼리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뿅 튀어나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뿅 튀어나왔겠어요? 누군가 누르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희한하다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누르는 거예요. 누군가 누르는 거예요. 누른다. 그 덕에 이렇게 치솟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를 누구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그 누구가 누구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대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 대기 중의 압력이 누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올라가는 정도를 역으로 환산해서 누르는 힘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토리첼리는 이것으로부터 요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기준 대기압을 계산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기준 대기압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수식 그걸 씁니다. 바로 P는 rho GH 이 수식을 씁니다. 자, 이게 뭐예요? 로가 뭐였어요? 로.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 밀도라고 했죠. G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 H가 뭐예요? 치솟은 높이. 알겠죠? 그럼 이제 이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여기에 있는 밀도 얼마라고 했죠? 아까? 저 수은의 밀도? 밀도는 밀도인데 지금 들어있는 액체가 수은이니까 바로 수은의 밀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까 내가 써놨네. 얼마라고? 13.6. 자, 13.6인데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죠. 그 다음 G가 뭐예요? G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는 값이 얼마예요? 9.8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자, 그리고 뿅 치솟아 올라온 높이가 얼마예요? 76이죠. 단위는 센티미터죠. 그죠?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대기압일 거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계산할 건데 이 계산을 할 때 어떤 것을 싹 유념해야 되냐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건 내가 계속 상기시킬 건데 여러분은 그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 중에서 어떤 학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 중에서 어떤 학문 체계를 가장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근대화된 산업화된 그 뭐냐면 사회에서는 공교육 과정에서 무조건 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훈련받은 교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학이잖아요. 아니 중고등학교 그리고 학원에서도 가장 많이 수업 시간 들은 게 수학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학이 전 우주를 설명해 주는 위대한 원리라서? 아닙니다. 수학은 전 우주의 원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수학이란 학문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수학은 이건 이제 수학쌤이 이런 말씀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의 뜻은 뭐냐면 바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란 뜻이에요. 수학이란 그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실을 뭘 이용해서 필요 충분 조건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쓰면. 여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거죠. 맞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 요 수식하고요. 요 수식의 물리적 관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 수식과 요 수식까지 논리적 관계는 뭐예요? 요 두 수식의 논리적 관계.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의 또 논리적 관계가 뭐예요?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맨 처음에 unknown, 알지 못했던 어떤 정보를 최종적으로 known, 알게 되는 정보랑 논리구조적으로 어떻게 엮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에요. 그럼 결국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논리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몰랐던 것도 알게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잘 봐. 요거이지만 잘 봐요. 이거라고 해도 필요 충분 조건은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수학은 이게 수학이 아니에요. 이게 수학이 아니고 이게 수학이 아니에요. 뭐가 수학이냐면 이걸 배우는 게 이게 수학이에요. 알겠어요? 즉 어떤 명제를 절대 틀리지 않을 논리적 틀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논리적 틀을 배우는 게 수학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수학자들은 잘 봐요. 수학자들은 이 명제가 맞느냐 틀리느냐에 수학자들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수학은 이게 수학이라고 해서 이게 수학이라고 했어요. 이게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학자들은 주어진 명제가 맞는 명제냐 틀린 명제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학자들은 원칙적으로 1도 관심도 없어요. 이 말은 주어진 문제가 옳은 문제냐 틀린 문제냐 혹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수학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의미가 있건 없건 그걸 어떻게 하면 논리의 틀 안에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내가 아는 표현으로 바꾸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수학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세상에 가치 있는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틀 자체가 정말로 좋냐 나쁘냐를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좋냐 나쁘냐는 수학자들은 무관한 관심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문을 매정하게 들을지도 모르는 이런 학문을 왜 여러분에게 가르치느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두가 수학자가 될 건가요? 아니죠. 이 중에는 뭐 물리, 화학을 전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의사 선생님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전혀 관계없는 여기서 래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민채 뭐 한 16마디로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읊어볼 수 있을까요? 16마디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아 그래요? 그래. 이런 그 뭐냐면 소울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래퍼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별의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건데 그 모든 별의별 인생 속에서 수학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수학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음악을 할 때도 수학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미술을 할 때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알겠어요? 역사, 뭐 사회, 뭐 영어, 불어, 일어 이런 걸 공부할 때도 수학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왜? 수학은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걸 배우는 거라서요. 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느낌을 음악으로 작곡하고 싶잖아요. 그럼 내 느낌을 논리 구조적으로 음악으로 표현하기까지의 내 머릿속에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어떻게 막 수학처럼 식으로 보일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지금 심리적인 상황이 있고 그 모든 걸 내가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논리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내 느끼는 느낌을 음악과 가장 논리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표현하느냐. 알겠어요? 이때 뭐가 쓰인다고요? 수학적 논리의 틀이 쓰인다고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모두가 그런 수학적 논리의 틀을 사용한다고요.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알겠어요? 뭐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즉 인간이 문명 속에서 인간으로 교육을 받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다? 수학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글짓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들어봤죠?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자, 글짓기를 할 때 수학적으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글짓기를 하는데 수식을 써라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문장을 썼을 때 그 문장과 말이 되게 그 다음 문장을 연결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썼는데 막 서로 모순이야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글짓기를 할 때도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에서 수학이 없는 곳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명화된 사회에서 공교육 과정에서는 수학을 가장 강력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수학은 중요한 학문인데 그럼에도 이 수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서 오는 폐해가 있어요. 폐해. 바로 숫자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숫자만.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그리고 이제 영재고 과학고에 들어가면서 그 학교의 분위기와 함께 뭐도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되냐면 과학이라는 것도 제대로 배우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숫자에 뭐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단위요. 단위.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단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수학 문제 풀 때 단위 나와요? 안 나와요? 약간 나오긴 하지. 뭐 0이가 5m/s의 속도로 30초 걸어갔어요. 뭐 그러면 뭐 거리가 얼마 이런 문제 있잖아. 뭐 그런 거 풀 땐 단위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건 물리 문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유한 수학적 문제를 풀 때는 단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를 풀건 화학 문제를 풀건 바로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단위. 약서 단위. 그래서 앞으로 내가 명심할 거 자연과학 문제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아니면 뭐가 더 중요하다? 단위가 훨씬 중요하겠죠. 단위. 명심해야 돼. 명심. 이 단위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가서 등급이 한 개씩 떨어져. 단위 생각 안 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막 보여드릴 테니까 그 문제들을 하기에 앞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이제 항상 뭐 단위 알겠죠? 항상 자연과학은 단위야. 화학뿐 아니라 어디서도 물리에서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단위를 이제 예쁘게 조작을 해볼 거예요. 자, 조작이라기보다는 변화를 해볼 거예요. 잘 봐. 도연. 네. 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도연, 좀 낯설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래요. 그래. 대박이다. 그래서 봐. 저기 창원 간 사람 누구야? 민채, 도연, 그 다음에, 저기, 시현, 그 다음에, 준우 맞죠? 준우, 이한, 그렇지. 일단 친하게 지내세요, 알겠죠? 지내세요. 좋아. 자, 보자. 자, 그럼 이제 단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우선 여기 세제곱 센티미터 그냥 센티미터가 있잖아요. 우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약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약분됐죠? 약분.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13.6g을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고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맞아요? 13.6g을 1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죠? 맞죠, 맞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센티미터가 3승에서 얘랑 약분돼서 제곱됐죠? 센티미터의 제곱을 우린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10의 마이너스 4승의 미터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센티의 뜻이 뭐예요? C라고 쓰고 읽을 때는 우리가 센티라고 읽는데 뜻이 뭐예요? 센티의 뜻은? 센티의 뜻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을 센티로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게 제곱돼 있잖아요.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을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세크 곱하기 그냥 76 아시겠죠? 자, 요 단위 있었는데 약분해서 없어진 거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미터 3승에 미터 4승이니까 이거 약분되겠죠? 약분되면 숫자 어떻게 바뀌냐면 13.6 곱하기 10의 1승 한 다음 여기에 그대로 숫자 9.8에 76을 쓰고 그 다음 여기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크가 나타날 텐데 저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크를 뭐로 바꿀 수 있죠? 저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크를 뭐로 바꿀 수 있죠? 제곱.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죠? 바로 뉴턴으로 바꿀 수 있죠. 왜? 1뉴턴의 뜻이 뭐예요? 1kg의 물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만들어주면 그걸 1뉴턴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래 그램이었던 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은 뉴턴이죠. 그리고 밑에 어떤 단위가 남아요? 미터 제곱이 남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로 GH 속에 밀도, 중력 가속도, 높이를 이런 식으로 MKS 단위 체계로 바꿔야 된다고요. 뉴턴, 미터, 세크 이런 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있을 텐데 이 숫자들을 오르륵 바꾸면 다 계산을 하면 대략 값이 얼마가 나온다? 이걸 오르륵 계산을 하면 대략 값이 101325 정도가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대략. 자, 저 숫자들을 계산기에 넣고 치면 대략 저 정도 숫자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대략인 이유는 뭐겠어요? 대략인 이유가? 대략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계산하면 계산한 거지. 왜 대략이겠어요? 왜 대략이라고 하겠어요? 자, 결국 이 숫자는 뭐뭐뭐를 연산해서 얻은 결과예요. 밀도, 중력가속도, 높이를 연산해서 얻은 거죠. 맞죠? 그럼 이때 잘 봐요. 로는 밀도고 G는 중력가속도고
여기에 있는 h는 기둥 높이인데 이 것들을 알기 위한 측정 과정에선 항상 뭐가 포함되죠? 항상 실험 오차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가 정확하게 저 숫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즉, 뭔 말이냐면 수은의 밀도를 13.6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오차가 적은 값으로 바꾸면 13.5951 뭐 이 정도로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9.8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뭐 9.807 뭐 얼마 나오는데 내가 써놓긴 했는데 좀 더 오차가 적은 값은 대략 얼마냐면 9.80665 뭐 이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액체의 밀도를 안다거나 중력가 속도를 알려고 하면 실험을 해서 얻는데 항상 인간의 실험에서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 계산한 결과도 정확하게 뭔가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략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바로 이겁니다. 자, 원래 수식으로 돌아가서 얘를 봐요. 똑같이 등으로 두고요. 단위도 이렇게 두고 중력 가속도도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센티미터 단위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 등호에 등호. 그러면 어떤 숫자고 어떤 숫자가 남냐면 13.6하고 76이 남죠. 그럼 여기에는 13.6하고 76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진짜로 계산기상에서 13.6 곱하기 76 하면 10.336이 나올 거예요. 아니. 1033.6이 나올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두 개 곱하기 하면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다 곱하기로 연결된 건데 두 개 곱해서 하나는 1로 만들고 그 하나의 결과를 이렇게 쓰면 등호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 이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바로 이건 누구의 밀도예요? 이건 물의 밀도죠. 그럼 이때 이건 누구의 높이가 되겠어요? 바로 물 기둥의 높이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은으로 실험을 하면 76cm까지인데 물로 실험을 하면 10m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10.336cm는 미터로 바꾸면 대략 얼마인 거예요? 미터로 바꾸면 10.336m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강 뒤에 떼버리고 대략 몇 미터? 10m당 1기압씩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되게 상식적으로 어떤 말들을 하냐면 바닷속으로 10m씩 들어갈 때마다 몇 기압씩 증가한다? 1기압씩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말이 저기서 온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압력에 대한 얘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다음 뭐 합시다. 그다음 두 번째. (1.2) 부피. 자, 부피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부피를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죠. 볼륨. 그래서 아까 압력을 프레셔라고 해서 P로 많이 줄여 쓰는 것처럼 부피는 볼륨이라서 뭐로 많이 줄여 쓸 거다? V로 많이 줄여 쓸 겁니다. 자, 이때 재밌는 건 1. 부피는 이거예요. 기체의 부피는 물질 자체의 크기가 아닙니다.
오! 그러면 물질 자체의 크기가 아니면 뭘 뜻하는 걸까요? 자, 기체의 부피는 물질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뭐의 부피를 뜻하는 걸까요? 응? 뭐라고요? 바로 뭐냐면 그것이 담겨 있는 그릇의 부피입니다. 자, 저렇게 말로 쓰면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오, 그렇지 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이제 묘하게도 이거예요. 액체와 고체의 부피는 그 물질 자체 크기입니다. 자,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내부가 1리터 인 그릇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아이스 300ml가 들어있었다고 칩시다. 얼음이니까 그 얼음 덩어리에 부피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얼음의 부피는 1리터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300ml라고 얘기하나요? 당연히 얼음의 부피는 300ml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1리터 그릇에 수증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수증기의 부피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1리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좀 희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고체나 액체는 어디에 담아놨을 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고체나 액체는 어디 담아놨을 때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체는 어디 담아둬요, 담아둘 수가 없어요. 기체는 어디 담아둘 수가 없어요. 왜? 도망가니까. 그래서 기체는 항상 어느 그릇에만 보관할 수 있냐면 바로 그릇은 그릇인데 그냥 그릇이 아니라 닫힌 그릇이겠죠. 그러다 보니 그 갇힌 그릇 안에 그 영역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을 기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기체의 부피는 그 물질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체가 혼합물 상태로 있다. 기체 A와 기체 B가 혼합물 상태로 있다. 어디? 3리터 그릇 안에. 그러면 기체 A의 부피는 뭐예요? 3리터예요. 기체 B의 부피는 얼마예요? 3리터예요. 알겠어요? 다 3리터예요. 그러니까 기체는 섞여 있건 순물질이건 기체의 부피란 그것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뜻하기 때문에 항상 혼합물이건 순물질이건 그릇의 부피가 몇 얼마인 건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피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그게 아이고 내가 이 말을 또 이거 빼먹었네. 아까 여기서 이거 하나 빼먹었네. 그래서 아까 101325라고 했었죠. 101325 뉴턴/미터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었죠. 왜 101325라는 말을 내가 썼냐면 바로 이거를 물리학자들이 정의해요. 이 말을 빼먹었네. 뭐라고? 1ATM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원 ATM이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기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영어 단어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atmospher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atmosphere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앞 이니셜 세 개를 따서 영어로 ATM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atmosphere의 원래 사전적 뜻은 뭐냐면요. 사전적 뜻은 이게 사전에서 찾으면 뜻이 대기예요. 혹은 분위기예요. 영한 사전에서 atmosphere 치시면요. 뜻이 대기, 분위기 이런 말로 떠요. 이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서도 쓰는데 왜 그냥 뭐 오늘 대기 중 압력이 몇 기압이에요 할 때도 대기란 말을 쓰지만 뭔가 예를 들면은 막 축구 경기 하기 전날 막 이럴 때 막 사람들 모여 있을 때 막 할 때 그럴 때 왜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대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 안 써요? 쓰잖아요. 이게 대기라는 말이 진짜 물리적인 이 기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 모여 있을 때의 분위기라는 말도 쓰는 거죠. 그게 영어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 영어의 atmosphere를 앞에를 따서 ATM으로 쓰고 우리말로는 기압이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 ATM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바로 10132호고 이 숫자가 나오게 된 이 숫자에 대한 영감을 준 실험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토리첼리 실험이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걸 빼먹긴 했네. 자, 여하튼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부피에 대해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그 다음 이 바로 그 유명한 보일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보일스 로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보일의 법칙이라고 읽는 건데 보일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라서 어떻게 번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어떤 유명한 말이 나왔네요. law. 자, law를 어떻게 번역하죠? law를 어떻게 번역해요? 법칙. 이렇게 번역하죠. 자, 여러분 법칙의 말의 뜻이 뭐예요? 법칙이 뭐예요? 자, 우울한 도연. 네. 법칙의 뜻이 뭐예요? 무조건 따라야. 무조건 따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영춘, 저 법칙의 뜻이 뭐예요? 답이 똑같잖아요. 그 뭐야? 둘은 자웅동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저기 영춘 상상을 해봐. 도윤이랑 한 몸이다. 그래, 그건 안 되겠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안 궁금해요. 지금 몇 시인데요? 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아니요, 보세요. 뭐야? 지금 몇 시인데? 그만했어. 43분 지났네? 지금 몇 시예요, 그죠? 제 시야 약간 잘 안 맞아요. 그래도 잘 맞네. 잠깐만. 시계 예쁘네. 그래? 그래. 그래. 하여튼 보자. 여하튼 법칙이 뭐야, 법칙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정해진 거? 정해진 거예요? 준우, 법칙이 뭐예요? 조건에 따라 성립하는 거. 조건에 따라 성립하는 거. 자, 법칙이란 뭐냐면요. 이겁니다. 얘는 인류의 보편적 경험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개념화한 것인데 영어로는 conceptu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념화라는 말을 뭐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모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류의 경험이지. 그럼 이건 뭐냐면 인간의 경험이 아니고 인류의 경험이야, 그렇죠? 그럼 이건 지금 동시대 인류도 포함하는 거고요. 과거에 살았다가 죽었던 인류, 알겠어요? 그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무슨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우연찮게 산책을 하다가 외계인을 만났어요. 그 또한 경험은 맞죠. 하지만 그거는 법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법칙이 될 리가 없다고요. 왜 법칙이 안 되겠어요? 설령 외계인을 만났다 치더라도 그건 보편적 경험이 아니라 특수한 경험이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여기서 나타나는 법칙이란 전 인류의 보편적 경험을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 보일의 그러다 보니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칙은 그 원인을 안다 모른다? 절대 모릅니다. 만약 법칙이 왜 그런 법칙이 성립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건 다른 말로 신이에요. 알겠어요? 신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법칙하면 어떤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말 쓰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말 쓰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런 말 쓰죠?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질량 보존 법칙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없어요? 노벨상 100개 받아도 못해요.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우주에서는 왜 에너지가 보존돼요? 우리 우주에서는 왜 에너지가 보존돼요? 노벨상 100개 받아도 그 원인을 몰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칙이라고 이름 붙는 것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법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법칙을 어떻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 개인적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증명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일찍 안 자고 밤마다 야식을 먹고 잤더니 살이 뚜룩뚜룩 쪘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량 보존이구나.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전 인류의 경험이잖아요. 전 인류의 경험을 내가 다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까요? 안 되겠지. 예를 들면 전 인류의 경험 중에 하나이긴 한데 내가 안 해본 거. 예를 들면 뭐 해볼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거. 돌도끼 만들기. 돌도끼 만들어 본 사람. 돌끼리 이게 딱 부딪혀가지고 날카롭게 면 만들어가지고요. 나무에 끼워가지고 나무도 자르고 해본 사람. 안 해봤죠? 안 해봤죠? 하지만 그런 인류의 경험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 해봤잖아요. 돌도끼 안 만들어 봤잖아. 하지만 책을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경험 안 해봤죠? 여러분 실제로 돌도끼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실제로 돌도끼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난 그런 거는 교육 과정에 한번 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운동장에 돌을 쌓아놓고 실제 돌도끼 만들기 실습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은 그 잉카 문명 아시죠? 잉카 문명? 잉카 문명이 어디에 있던 문명이에요? 멕시코 쪽에 있던 문명이잖아요. 그 잉카 문명이 언제 멸망하죠? 1600년대 멸망하거든요. 그 1600년 누구에서 멸망하죠? 스페인 상륙군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 스페인 상륙 부대가 자 1600년 되면 뭐가 발명됐죠? 화약. 화약은 1500년대 임진왜란 때도 썼기 때문에 이미 화약과 총과 대포는 1600년대 많았다고요. 그래서 총으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가 잉카 문명에 상륙했더니 여의도보다 더 넓은 지역이 돌로 계획도시로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계획도시로. 여러분 유럽은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 아니에요? 유럽은 계획도시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천 년부터 만들어진 도시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부산 같은 거, 부산은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 아니에요? 절대 계획도시 아니죠. 6.25 때 인구가 왕 몰려가지고 막 지맘대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반면에 창원은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 아니에요? 엄청난 계획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창원은 길도 반듯하고 이 구역도 이렇게 수직이고 되게 길 찾기가 편한데 1600년대 스페인 상륙군이 잉카 문명에 가서 보니까 여의도보다 넓은 지역이 계획도시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잉카의 문명 수준은 높겠어요? 낮겠어요? 그 문명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스페인 군대가 이걸로 깜짝 놀라거든요. 스페인 군대가 딱 입성해서 딱 봤는데 으리으리한 사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으리으리한 도시 막 보도블록 다 깔려있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1600년대 유럽 사회는 어땠는 줄 아세요? 1600년대 유럽 사회는요 길에 뭐 있어요? 길에 뭐 있어요? 똥 오줌 범벅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사회 1600년대에는 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똥 싸잖아요? 똥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게요? 창문에다 버려요 그냥. 그럼 길 지나다니는 사람 다 맞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살던 애들이 유럽 그 거지들이라고요. 근데 잉카 문명 보니까는 하수도 시설 다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딱 보고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우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만 이게 아니고 여의도보다 더 넓은 지역이 다 그래. 우와 이러는데 잉카 하는데 스페인군이 놀란 두 번째 그 스페인 군이랑 총으로 들고 오는 스페인 군이랑 싸우러 대적해 오는 잉카 문명의 전사들 손에 들려있는 게 뭐? 돌도끼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까지 잉카 문명은 철기가 아니고 화약은커녕 철기가 아니고 그 1600년 때까지 잉카는 석기 문명이었어요. 거기에 스페인군이 두 번 놀라요. 알겠어요? 이거 마치 이런 거지. 외계인이 상륙했는데 막 우주선 타고 오는 거 막 우와 했는데 외계인 내려서 막 새총 쏴 막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스페인군이 깜짝 놀라. 얘들 뭐 하는 애들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석기, 철기, 청동 이런 문명의 발전사에서 사실은 그 변화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미스테리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인간들이 다 그 연구를 못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간단하게나마 돌도끼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교과 과정에 넣어야 된다고 봐. 실제로 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되게 어려워. 이게 예리하게 딱딱 쳐가지고 원하는 부분만 깨가지고 날카로운 면을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그런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 있었다는 거를 내가 실제로 경험 안 해봤잖아. 근데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경험이 있으면 내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되는데 돌도끼 안 만들어 봤잖아. 그럼 돌도끼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알겠죠?
돌도끼 만들어봤으면 만들어봐니까 그걸 이게 다 하면 만들어져 이건데 안 만들어봤잖아. 근데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 외워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칙을 대하는 자세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보일의 법칙이건 앞으로 자연과학에서 화학에서 물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칙이 나올 텐데 그 수없이 많은 법칙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외우면 됩니다. 어차피 뭐 할 수도 없으니까요.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요. 알겠죠?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물리 시간에 비오사바르 법칙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배운 사람. 비오사바르 법칙. 물리 시간에. 배웠을걸요? 뭐예요? 비오사바르 법칙 뭐예요? 전류 주변에 흐르는 자기장 색이죠. 전류 주변에 흐르는 자기장 색인데 그 비오사바르 법칙이 수식이 대박 복잡해요. 수식이 이게 뭐 거리 벡터하고 그다음에 전류 벡터하고 외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억수로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되고 그 뭐냐면은 그 극소 구간에 대한 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전체 유도자기장을 알려면 그 식으로 또 적분해야 돼. 그래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 물리학 시간,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면 나오는데 그 법칙 이 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딱 보면 처음에 쫄아요. 그 수식을 딱 보면 수식이 외적으로 벡터가 나오고 외적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극소 구간에 대한 적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쫄아요. 근데 여기서 명심할 거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수식이 왜 그렇게 표현되는지는 비오사바르도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어차피 뭐가 안 되니까요? 증명이 안 되니까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있죠. 전자기학에서. 왜 가우스 법칙이 성립할까요? 를 가우스도 모른다고요. 가우스도 모른다고요. 그게 법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리 시간에 법칙이 더 많이 나올 텐데 그 물리 시간에 나오는 법칙은 수식과 함께 나와요. 항상. 그럼 그때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그 수식을 쫄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외우면 끝인 거예요. 알겠어요?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쫄지만 않으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뭔가 수식이 나오면 쫄 수 있다고요. 쫄은 순간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새로운 수식이 나와도 쫄지 말고 외우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자연과학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보일 법칙을 오늘 처음 설명했는데 관련된 그 이후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 여러분 뭐 겸사겸사 여러 생활 얘기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조금 더 쪽쪽 빼보도록 하죠. 오케이, 됐다. 자, 짜잔 이렇게 봐요. 자, 재미 이렇게 봐요. 그렇지. 가희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렇게 봐요. 그렇지. 이한 이렇게 봐요. 자, 준우도 시연이도 이렇게 봐.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 그럼요.